네, 먼저 급히 알려드리는 말씀 먼저 짧게 전해드립니다. 70대 한인 남성이 사우스 LA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우스 LA는 LA 한인타운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한 20-30분 정도 가면 되는 곳에 있습니다. 이 사우스 LA 지역에서 실종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 먼저 전해드립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아침 8시 15분쯤, 그러니까 벌써 4, 5일 됐죠. 16일 아침 8시 15분쯤 브로드웨이와 웨스트 75가, 여기가 이제 사우스 LA 지역인데, 그 인근에서 올해 71살 되신 이영봉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에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영봉 씨는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더욱더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키는 한 5피트 8인치 정도 되신다고 하고요. 몸무게는 127파운드,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좀 많이 안 나가시죠. 그리고 이제 백발에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LAPD는 설명을 했습니다. 실종 당시에 남색 패딩 자켓과 회색 바지, 회색 신발, 그리고 검은색 야구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서 가족들이 아주 애타게 찾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제 그 사우스 LA 지역은 한인타운에서 뭐 가깝기는 합니다만은 한인타운보다는 조금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흑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라 이곳에서 이제 길을 잘 못 찾고 그러면은 좀 어떻게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혹시 LA 지역이나 뭐 이제 남가주 지역에서 이런 이영봉 할아버님을 보신 분이 있으시면, 또는 이제 그런 실종된 한인 할아버님에 대해 관련된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가족분에게 빨리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 지역 얘기를 먼저 해드린 김에 LA 지역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남가주를 중심으로 조금씩 크게 퍼져 나가면서 좀 진전을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제2의 한인타운이라고 하죠. 이 부에나파크, 거기에 뭐 시의원도, 한인 시의원도 많이 계시고요. 부에나파크 시와 그리고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이 비영리 단체가 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들을 위한 대규모 사회복지 박람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 가보면 도움받을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LA 사시는 분들도 가보시면 좋고,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셔서 도움을 받기를 바라시고,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봐라 라고 연락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기관이 주관하고 약 20개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사는 이번 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음 달 16일입니다. 그게 이제 토요일일 거예요, 아마. 다음 달 16일 아침 9시 부에나파크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박람회에서는요, 뭐 주택 사는 방법, 그리고 이제 메디켈 신청하는 방법, 이거 이제 한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메디켈과 관련해서 신청 자격 요건 이런 게 많이 좀 완화되었다고요. 그래서 아마 도움받으실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컬 신청하는 방법, 또는 메디컬을 이미 갖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해서 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그런 갱신하는 방법, 이런 것을 포함한 아주 다양한 사회복지 그리고 공중보건 여러 가지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캘프레시, 소위 푸드 스탬프라고 하죠. EBT 카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캘프레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캘프레시나 캘옵티마, 그리고 이제 선거를 하기 위한 참정권 관련 정보 등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필요한 많은 다양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다음 달 16일 부에나파크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자, 주최 측은요, 오렌지 카운티 거주 한인 가운데 예약자에 한해서는 특별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혜택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EBT 카드, 푸드 스탬프를 할 수 있는 그 EBT 카드를 예약자에 한해서는 현장에서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자격이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예약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격이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발급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EBT 카드 신청 문의, 그 다음에 예약, 이런 것은 어디로 하냐면 KCS로 하면 됩니다. 이 KCS가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에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라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이 KCS의 전화번호는 제가 이 영상 뭐라고 되어 있죠? 한국말로는 이제 더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상 더보기 란에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한편 그 오렌지 카운티 사회복지국은 메디케어 신청을 직접 이날 나와서 도와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칼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before tax, 세금을 제하기 전에 총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금액의 138% 이내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얼만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소득 기준 1인일 경우에는 21,121달러 이하, 그리고 2인일 경우에는 27,214달러 이하, 또 3인일 경우에는 34,307달러 이하, 4인일 경우에는 41,400달러 이하면 자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60세에 넘었거나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또는 장애인이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기회가 많다라면서 이 역시 KCS에 문의를 하면 일일이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람회에 나오면은 이 내용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이 KCS 측이 밝혔습니다. 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 경찰국, 이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 이 LA 한인타운이 이제 해외에서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소위 말해서 제2의 대한민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한인타운만을 뭐 그렇다고 뭐 법적으로 당신들 경찰은 한인타운만 딱 관할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주 관할지가 한인타운인 그 경찰서의 이름이 올림픽 경찰서입니다. 자,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이 LA 내 21개 경찰서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6번째로 범죄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런 건 높은 등수하는 게 안 좋은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데 6등이나 했네요. 21개 가운데 6등 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이 한인 주민 그리고 이제 한인 비즈니스 밀집지인 만큼 한인들의 범죄 피해도 LA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를 보니까요. 한 해 동안 500건 이상의 한인 피해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LAPD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한인타운과 그리고 한인타운 인근의 알링턴 하이츠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걸 다 이제 포함한 게 이제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총 12,000건에 가까운 범죄가 신고돼서 LA 전역 경찰서들 가운데 6등을 하는 좀 안 좋은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등은 어디냐? 네, 당연히 다운타운 쪽이죠. 다운타운을 관할하는 센트럴 경찰서로 1등을 했는데 17,000여 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한인 피해를 좀 기준으로 좀 따로 볼까요? 이 올림픽 경찰서가 519건으로 LA에서 가장 많은 이 한인 피해 접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한인 피해를 많은 접수를 받은 것은 이제 역시 다운타운, 그쪽에 이제 한인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193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3건에 비해서 이 올림픽 경찰서는 519건이니까 2.5배, 2배 훨씬 넘고 3배 가까운 그런 높은 비율로 역시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의 피해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인들의 범죄 피해는 유형별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장 많은 게 차량 물품 절도입니다. 이게 범죄자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식당 같은 데 앞에 한국 사람들 이제 파킹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래시라이트로 이렇게 창문을 비춰봅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무슨 가방 같은 게 놓여 있죠? 100% 깹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 닫아놓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차를 들여다보면 요즘은 차가 다 이 틴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밤에 파킹해놓고 내가 이렇게 들여다봐도 그 안에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 잘 안 보이는구나. 괜찮겠지. 뭐 안에 무슨 가방이 하나 있긴 하지만 별것 없고 또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범죄자들이 그렇게 눈으로 봅니까? 나름대로 그들도 도구 갖고 다니죠. 플래시라이트로 딱 비춰봅니다. 그럼 그 안에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 안에 돈이 있는지 쓰레기 더미가 있는지 그들이 알 게 뭐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깨고 보는 겁니다. 깨고 가져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앞자리나 뒷자리나 절대로 이 사람 앉는 자리에 차 안에는 그런 가방이나 이런 거 절대 의심받을 물건을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차량 물품 절도가 145건으로 한인들 피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일반 절도, 그리고 신분도용 피해, 그리고 이 밴달리즘 등의 순으로 한인들의 피해가 많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 및 연방의원과 각 지방정부 선출직을 뽑기 위한 2024 예비선거일이 이제 캘리포니아주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남가주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한인 등록 유권자 수가 요즘 꾸준히 증가해서요. 지금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남가주 지역에 특히 이제 남가주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쪽을 보니까 한인 등록을 한 유권자, 한인 시민권자가 아니고요. 시민권자인데 내가 투표하겠다라고 등록을 한 유권자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시민권자라도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는 투표할 때 이 보팅 파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선거 파워, 투표 파워. 이제 이 투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한인 등록 유권자가 무려 지금 21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라는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 정치인들이 출마한 그 주요 지역구들에서도요, 이 한인 유권자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이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가 상당히 귀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 당연히 할 것 같고요. 또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아주 희망 섞인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인 시민권자들의 적극적인 그 유권자 등록, 그리고 또 유권자 등록하면 뭐예요? 또 실제로 투표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 투표 참여 중요하고, 이런 그 의식 제고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그 예비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공식적으로 이제 어제 마감이 됐는데요. 투표권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들은 등록을 어제까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미등록자는 어제 이후, 즉 오늘 이후에도 투표 날이 되면 투표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등록하고 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표를 카운트다운 할 때 카운트다운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뭐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늦어지면 어때요? 어차피 포함은 되고 계산은 되는 거니까 혹시 유권자 등록 어제까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투표날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유권자 등록 나 지금 하겠다, 레지스터 하겠다 하시고 바로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 내 지역별 한인 등록 유권자 수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캘리포니아 주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만 5,252명. 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카운티별로 볼까요? 역시 LA 카운티가 가장 많았습니다.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9만 5,438명. 근데 이제 이 다음은 오렌지 카운티겠죠? 4만 7,714명입니다. 또 샌버나디노 카운티 7,021명, 리버사이드 카운티 5,186명, 벤츄라 카운티 2,045명, 샌디에고 카운티는 9,458명 등 남가주 주요 6개 카운티에만 16만 명 이상의 한인 등록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만 명이 북가주. 자, 그러면 도시별로 잠깐만 볼까요? 그러면 자, 역시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한 LA가 가장 많겠죠? LA는 44,804명, 얼바인, 요즘 얼바인에 한국분들 많이 사시잖아요. 8,554명, 플러튼 8,164명, 부에나팍 4,585명, 그리고 토렌스 4,326명, 그리고 글렌데일 3,467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등록하신 유권자분들은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등록을 못하신 분들은 투표날 반드시 나가서 현장 등록에 이어서 곧바로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세청 IRS가요,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세금 미납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편지냐? 지금 당신이 몇 년 동안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내십시오라는 그런 세금 추징 서한을 보내고 있는데 무려 370만 명에게 이걸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연방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제 미 전국적으로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팬데믹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국세청 IRS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그 미납세 독촉 징수 안내, 그리고 뭐 세금 선취권 설정,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은 다른 걸로 뭐 압류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등의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지 않고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작년까지.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게 이 IRS의 입장입니다. 즉, 이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에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세금 납부 독촉 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당국은 이 서한, 그게 이제 LT38, LT38이라는 이제 폼의 편지거든요. 이 서한 발성이 지난 1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조금 시차를 두고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보류하다가 2020년과 21년 사이에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가 관련 통지를 이번에 우선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IRS는 밝혔습니다. 2020년, 21년 요 두 해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지금 우선적으로 편지가 갈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 요즘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엄청나게 오르는 거 플러스 가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도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더 추진하고 있답니다. 아니, 지금도 비싼데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이 보험료를 그냥 뭐 내가 올리고 싶다고 막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붙여서 정부 측에게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해서 어프로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은 좀 절충을 해서 어프로브를 내주긴 하죠. 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또다시 보험회사들이 추진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앞으로 더 가중될 그런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공시된 업체별 자동차 보험료율 인상 신청, 인상을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인상해야만 됩니다. 라고 오케이 해주세요. 라고 주정부에 신청을 한 그 인상 신청 데이터에 따르면 74개 자동차 보험회사가 총 99회에 걸쳐서 평균 25%의 요율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별 요율 인상폭을 좀 볼까요? 뭐 아시는 회사도 있고 잘 모르는 처음 들어본 생소한 회사도 있을 터이지만 일단 그 아메리칸 모던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라는 보험회사는 무려 84.6%, 약 85%의 인상 요율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걸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컴패스 보험회사라는 곳이 65.7%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 노스포인트 보험사, 그리고 프레토리안 보험, 또 QBE 보험, 또 스토닝턴 보험 등이 각각 58%의 인상률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0% 이상 인상을 요구한 보험회사도 7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상한 요율이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잘 알려진 업체를 좀 몇 개 볼까요? 광고, TV 광고나 뭐 유튜브에 광고도 많이 나오는 그 업체, 비교적 좀 저렴한 요율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가이코라는 보험회사는 25.7%의 인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제너럴이라는 인슈런스 컴퍼니는 23.7%, 프로그레시브 인슈런스 컴퍼니는 19.9%, 캘리포니아 오토모빌 인슈런스 컴퍼니는 14.9%, 그리고 파머스는 7%, 그리고 미드 센츄리라는 회사도 7%씩 인상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뱅크레이트가 최근에 발표한 캘리포니아주 내 연간 자동차 종합 보험료를 보니까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로 평균 1년에 $2,692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평균은 $2,545인데 이것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주가 한 5.8%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C를 볼까요? LAC는 더 높죠. LAC는 연평균 무려 $2,992, 거의 $3,000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C는 그 높다고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평균보다도 11%가 높습니다. 그리고 LA의 연평균 자동차 보험 내는 금액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18%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가정은요, 보험료 부담이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16세 자녀를 추가시킬 경우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느냐? 갑자기 빵 뛰어서 연평균 무려 $6,183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를 개별 보험에 가입시키면 어떻겠느냐. 내 보험 밑으로 이제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아이들은 그냥 따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그런 문의가 자동차 보험 그 에이전시들한테 많이 온답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제 에이전시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부모 보험에 포함시키는 게 그나마 훨씬 더 좀 저렴합니다. 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인들도 많이 좋아하는 코스코. 이 코스코가 고객 만족도 지수, 이 ACSI라고 하거든요. 이 ACSI 고객 만족도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막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뭐 그렇지도 않던데 뭐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은 아마 공감할 겁니다. 뭐 리턴도 잘 받아주고 리펀드도 잘해주고 뭐 여러 가지. 자, 최근에 발표된 이 고객 만족도 지수 ACSI에서 코스코 그리고 퍼블릭스 그리고 HEB라는 그 업체가 가장 높은 점수인 85점을 받아서 이 세 업체가 사실상 공동 1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인들이 다 100% 아시는 업체는 이제 코스코죠. 그런데 이제 이 점수는 작년보다 4 내지 5%가 상승한 아주 좋은 점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1위를 차지했던 데는 트레이더 조스였는데요. 트레이더 조스는 이번에 84점을 받아서 4위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1위가 3개니까 어찌 보면 2위인데 공동 1위가 세 업체니까 이제 2, 3위 없고 바로 4위죠. 그래서 트레이더조가 바로 그 다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외에 샘스 클럽이 그 다음을 잇고 있는데 83점, 그리고 BJ 홀세일 클럽이 82점, 타겟이 82점, 웨그먼스가 82점, 홀푸드 82점, 그리고 알디, 요즘 알디가 많이 뜨죠. 알디가 81점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소비자 고객 만족도 수치는 작년 1년 동안에 4264명의 이 고객 인터뷰를 기반으로 해서 100점 만점의 만족도 점수를 부여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조사 항목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상품 배치한 그런 내용들, 또 운영 시간, 또 상품 선택, 얼마나 좋은 상품들을 잘 갖다 놓느냐, 또 빨리빨리 갖다 놓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도, 또 결제 과정의 속도 등등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물론 상품의 퀄리티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 외적에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이번에도 포함이 돼서 수치가 산정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광고 사업 확대를 위해서 스마트 TV를 만드는 업체 이 비지오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무려 23억 달러입니다. 이 비지오는 스마트 TV 그리고 사운드바 등을 생산하는 미국 가전업체인데요. 아마 TV 사러 가시면은 제일 비싼 게 이제 삼성 TV, LG TV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나소닉, 소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제가 퀄리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가격으로 본다면 한 2등급 정도, 2.5등급, 요 정도 되는 그 TV 제품이 이제 비지오라는 거죠. VIGIO. 근데 그 월마트에 팔렸습니다, 이번에. 그 월마트 및 월마트 계열사를 주요 유통 채널로 삼아서 이 비지오가 많은 제품을 판매해 왔는데요. 자, 본인들의 제품을 갖다 놓고 계속 팔던 그 업체에다가 그냥 본인들을 팔아버린 겁니다. 자, 이번 인수는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알파벳은 이제 구글의 모회사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에 이어서 아마존이 광고 시장에서 3위 자리로 올라서자 결국은 이제 월마트가 조금 긴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 온라인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유통 채널은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지만 온라인 광고 라인은 없단 말이야 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비지오 어때? 해서 비지오를 산 건데요. 그럼 왜 비지오를 샀느냐? 월마트는 이 비지오의 그 TV 운영 체제인 스마트 캐스트라는 체제를 통해서 온라인 광고 사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운영 체제를 탑재한 스마트 TV를 고객 정보에 기반한 가정 내의 광고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 듯 모를 듯 하시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비지오 TV를 이제 사면, 그리고 이제 갖다 놓고 이제 틀면, 그리고 이제 TV를 보다 보면 그 TV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 TV니까 유튜브도 보게 되고 이것저것 TV를 통해서 검색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게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의 데이터가 이제 거기 이제 입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모르게 검색하다 보면 비슷한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지오 TV를 갖고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가니까 관련된 내용을 그 비지오 TV를 통해서 광고를 소비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지오 TV를 사면 그 안에 월마트 관련 광고가 자동 또 탑재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월마트의 보관입니다. 월마트는 그래서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지오의 고객 중심 운영 체제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훌륭한 시청 경험을 고객들에게 갖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인수로 빠르게 성장하는 수익성 있는 광고 사업이 월마트는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가 요즘 아주 오프라인 매장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의 진출도 게을리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열심히 많이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포드 자동차가 요즘 그 전기차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팔리자 가격을 좀 내리고 있어요. 네. 포드가 전기차 주력 모델인 머스탱 마하 E 모델의 가격을 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크로스오버 모델, 이제 크로스오버 SUV 모델인 머스탱 마하 E, 여기서 말하는 E는 넘버 1, 2의 2가 아니라 알파벳 E입니다. 포드의 크로스오버 SUV 모델 머스탱 마하 E 2023년형,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고요. 1년 정도 된, 그렇다고 뭐 중고차는 아닙니다. 작년 모델이지만 새 차, 2023년형 제품 가격을 추림별로 제일 낮은 것은 $3,100, 그리고 최고 $8,10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차의 시작가는 종전에 $42,995에서 이제 $39,895대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이 가격 인하폭이 가장 큰 고급 추림은 $45,895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8,000 넘게 깎아주는 거니까요. 포드는 성명에서 판매 성장과 고객 가치의 최적의 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계속 우리는 적응하면서 2023년형 모델의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말은 멋있게 애둘러서 했지만 결국은 2023년형 우리 포드의 전기차가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대폭 인하를 할 테니까 이 기회에 많이 사가십시오. 그 얘기예요. 블룸버그 통신도 실제로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전기차 시장 전반적인 어떤 수요 둔화 속에 지난달 포드의 전기차 판매가 11% 감소한 데에 따라서 포드는 큰 폭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뉴욕.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죠. 그런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 그것도 맨하탄 한복판에 테니스 코트가 들어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뉴욕에서는요, 최근 그 맨하탄의 금싸라기 땅에 테니스 경기장을 짓겠다라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의 소위 어찌 보면 뜬금없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놓고 지금 논란이 한창입니다. 부동산 신탁회사인 보나더 리얼티 트러스트라는 곳은요, 최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컨퍼런스 콜을 가졌는데 4년 전까지 뉴욕 4대 호텔 가운데 하나로 이 명망이 높았던 호텔 펜실베니아 그 부지를 호텔을 허물고 테니스 경기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년 뉴욕에서 열리는 메이저 국제 테니스 대회인 US 오픈을 개최할 수도 있고, 또 테니스 경기장을 포함해서 뉴욕 패션 위크의 행사장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농구 경기장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니스, 농구 등 어떤 그 컨셉트 별로 어떤 조감도를 이미 만들어서 그런 브로슈어까지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크게 공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그 땅은요,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호텔 펜실베니아라는 어마어마한 그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갖고 있는 그 호텔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물론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거의 폐가처럼 호텔 건물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뉴욕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맨하탄 32번가와 33번가 사이, 그리고 이제 7번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의 아주 노른자 땅이죠. 7,400 스퀘어 미터, 7,400 제곱미터, 한국식 평으로 따진다면 거의 한 2,200평쯤 될 겁니다. 2,200평.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지입니다. 하루 65만여 명이 이용하는 그 맨하탄 중심 그 역이 있죠. 지하철역. 펜스테이트선 그 역과 길 하나를 두고 마주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는 22층 높이의 2,200개의 객실, 그리고 상점, 레스토랑들이 들어서서 운영을 하던 이 호텔 펜실베니아가 운영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져서 101년 만인 2020년 4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이 호텔과 그 호텔 땅의 소유주인 보나더 리얼티 트러스트는 상업용 건물 대신에 이걸 아예 그냥 테니스 경기장을 지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게 타산이 맞을까? 그 뭐 20몇 층짜리 호텔을 그래도 허물고 여기다 테니스장을 만들면 타산이 맞을까라는 걱정. 뭐 우리가 걱정해 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 미국에 불어닥친 그 상업용 부동산 공포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의 그 스티븐 라스 CEO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택근무 위협 등으로 인해서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재앙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실률이 너무 심해서 상업용 빌딩은 이제는 지어봐야 소용이 없고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는요, 잘 아시다시피 이 재택근무 방식이 이어지면서 또는 뭐 하이브리드 방식이 이어지면서 빈 사무실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즐비하니 맨하튼에서 또 기업들이 많이 또 철수를 하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 그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또 대출 부실화 등등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호텔 펜실베니아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이 호텔 다 그냥 허물어버리고 여기다가 멋진 테니스 경기장을 지어서 테니스 경기도 유치하고 그 외에 많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거를 짓고 싶다. 그러면 어떨까라고 이제 계획을 져서 조감들을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건강 관련 소식으로 보너스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찌 보면 뭐 당연히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요. 생각보다는 꽤 많은 나이가 될 때까지 검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이겁니다. 유방암 검진은 79세까지입니다. 자, 이 유방암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40세부터 최소 79세까지 매년 유방암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달트머스 대학 연구팀은 어제 그 레디올러지 저널이라는 곳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4가지 유방암 검진 권고안에 대한 그 비교 연구에서 이 같은 결론을 우리는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79세까지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유방암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는 건 당연한데 그거를 79세까지 오랫도록 계속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유방암은 미국 여성에게 두 번째로 흔한 암 사망 원인입니다. 유방암 검진으로 사망률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 검진 대상 여성의 한 50% 이하만이 매년 그 검진을 정기적으로 잘 받고 있는 것이지 거의 50%가 넘는 그런 사람들은 50%가 조금 넘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검사 잘 안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2, 3년에 한 번 받는다든지 4, 5년에 한 번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연구팀은 2009년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가 50세부터 경련으로 검진받도록 권고를 한 후에 검진 참여가 줄었다라면서 유방암 검진 권장사항, 특히 검진을 언제 시작해서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몇 살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그 연구를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40세부터 79세까지 디지털 유방 촬영술 또는 단층 영상 합성법으로 매년 검진할 경우 뭐 나라에서는 경련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매년 검진할 경우에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폭이 무려 42%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의 가장 큰 시사점은 40세부터 검사를 시작해서 최소 79세가 될 때까지 매년 검진을 받으면 유방암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라며 79세 이후에도 계속 검진을 받으면 이점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79세가 됐다고 해서 굳이 스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70세가 넘으면 이 나이에 유방암 검사해서 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주위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연구진들의 그 연구 결과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79세까지 유방암 검진을 매년 잘 받으면 유방암 관련된 그 사망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적인 베네핏도 이제 많으니까 사망률이 42%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79세 아니 80세 넘으시더라도 하실 수 있다면 게을리하지 마시고 검진 매년 잘 받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